네, 안녕하십니까. MTN 기업경제센터장 김수원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고려아연 영상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고려아연 가처분이 오늘 나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녹화를 하는 시간이 오후 2시인데 아직까지 고려아연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가 3.6조 유상증자 폭탄을 지금 시장에다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주가가 급락했다가 조금 반등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인데요. 우선은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주가를 좀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 구간이 그 유상증자 공시 나온 그 다음 날이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그 다음 날 또 이제 반등을 해가지고 조금 오늘은 보니까 이제 그 약보합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화에어로 회사, 주식 회사 한화 주가를 보면 마찬가지로 요 구간에서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3.6조 폭탄을 던지면서 요 구간에서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오늘도 조금 빠지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한 3%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그 한화에어로의 그 주총이 있었습니다. 그 주총에서 당연히 이제 3.6조 유상증자에 대한 그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손재일 사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자, 유증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부채 비율을 꼽았다. 부채 비율은 방산회사에서 수주를 위한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손 사장은 차입을 통한 투자 계획을 고민해 보았지만 이는 회사 부채 비율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방산 제품은 일반 제품과 달리 한 번 구매하면 최소 30년 이상을 사용해 공급회사의 재무 상태를 본다. 자, 이게 발주처에서 공급회사의 재무 상태를 본다. 그런데 이 한화에어로의 부채 비율이 너무 이렇게 높게 되면 이 수주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좋고, 단기간 내 부채 비율 급등으로 재무 구조가 악화하면 경쟁 입찰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여기까지 보면 정리를 하면 한화에어로의 부채 비율이 높으면 수주를 할 때 방산 제품은 오랫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한화에어로의 그 재무 상태를 보는데 부채 비율이 너무 높게 되면 이 발주처하고의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채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증자를 선택하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문하고 좀 빗나간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엊그저께 우리 기업경제센터 나은수 기자가 한화에어로가 3.6조 유증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 두 가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재일 사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저께 우리가 내보냈던 그 영상 그 안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다 들어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 시장에서 가지는 의문, 주주들이 가지는 의문은 뭐냐면 차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손 사장은 우리가 차입을 고민해봤는데 차입을 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주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증자를 선택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가지는 궁금증이 뭐냐면 차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만약에 차입을 하지 왜 증자를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손 사장의 말이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주들이 요구하는 거는 증자를 하지 말고 차입을 해야 됐던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도 보면 투자의 필요성, 그 다음에 방향에는 공감을 합니다. 한화에어로가 하겠다는 그 투자가 정말 필요하고, 그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도,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자금 조달 방식은 아쉽다고 리포트에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아쉽다고 하냐면 차입을 선택하지 않고 증자를 선택한 게 아쉽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의 영업현금 흐름으로 투자 커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증자를 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회사가 25년, 26년, 27년 앞으로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 것이고, 그 돈으로 투자 커버가 가능한데
왜 증자를 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죠. 차입하고 증자를 비교할 게 아니고 회사가 자력으로 버는 돈으로 왜 안 되는지, 왜 투자를 커버를 할 수가 없어서 다른 그 자금을 뭐 증자가 됐건 차입이 됐건 그런 것을 검토를 했는지, 그거를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산의 세계화를 위한 한화의 도전, 공감하고 응원한다, 그거죠. 당연히 지금 기업이 리스크를 안고 우리가 이게 방산에서 드디어 그 세계 글로벌 무대에서 선도 기업이 되겠다는 거, 그거 응원하고 박수를 보낸다, 그거죠. 그러면 지금 3.6조라는 유증을 회사가 딱 때렸으면 회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시장의 합리적인 의문, 지금 다들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심지어 회사 관계자들조차도 우리가 연간 2조 원 정도 현금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3.6조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년에 2조씩 돈을 버는 회사가 그 3.6조 투자는 3년 내지 4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2조의 영업현금 흐름이면 충분히 그 투자를 커버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왜 증자를 선택했느냐는 이런 합리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주총에서 손재일 사장이 설명한 내용은 우리가 가지는 그 궁금증하고는 이게 좀 빈트가 빗나가는 이야기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애널리스트들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회사의 연간 에비타가 앞으로 2조 이상, 회사가 번 돈으로 투자 감당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회사는 차입을 검토했는데 부채 비율이 올라가니까 증자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계속 이 회사가 투자를 현금으로, 회사가 창출하는 현금으로 커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그 개념을 사용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비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이비타라고 하죠. 네, 어쨌건 이 에비타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한화에어로가 25년, 26년 계속해서 연간으로 2조 원 이상의 그 에비타를 창출할 걸로 보인다. 에비타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현금 능력을 말하는 지표거든요. 그런데 왜 증자를 해서 3.6조 원을 땡기냐, 이 이야기인데, 자, 실제로 한화에어로의 그 에비타를 한번 볼게요. 23년도하고 24년도에 한화에어로의 에비타는 23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6,398억, 그러니까 24년도에 1조 6,315억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25년, 26년도에는 이 에비타 숫자가 연도별로 한 2조 이상은 된다, 적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에비타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에서 각종 그 상각비 같은 걸 더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 같은 거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같은 거는 현금이 나가지 않은 회계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회계적인 숫자에다가 감가상각비나 뭐 무형자산 상각비, 또 리스자산 상각비, 이런 현금이 지출되지 않은 회계적인 상각비를 이렇게 더해버리면 이것이 회계상의 숫자인 영업이익이 현금 기준의 영업이익으로 이게 교정이 된다, 보정이 된다고 하는 개념에서 나온 게 이 에비타라고 하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24년도 같으면 1조 4,997억 손익계산서 영업이익에다가 각종 상각비가 얼마냐면 1,318억 원이에요. 이거를 두 개를 더하면 대체로 이 회사가 실제로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실제 현금은 한 1조 6,300 정도 되는구나, 그런 개념으로 이게 에비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회사가 이만큼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창출했는가 하는 걸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자, 23년도, 24년도는 회사가 이미 재무제표를 공시를 했습니다. 재무제표상에 나타난 영업에서 창출한 현금 흐름은 얼마냐. 자, 우리가 23년도에 에비타는 6,398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실제로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 흐름은 얼마냐면 1조 5,900억 원이에요.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에비타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 창출한 현금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6,300억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공시한 실제 영업에서 창출한 현금 흐름을 보니까 1조 5,900억 원이에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 에비타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을 영업에서 창출한 현금 흐름 여기서 고려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매출 채권의 변화. 회사가 매출 채권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현금 흐름의 악재죠. 매출 채권은 매출을 일으키고 돈을 못 받았다는 거니까 그냥 외상으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외상으로 주게 되면 회사로 들어온 돈이 없죠.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거는 회계상의 숫자보다도 실제로 회사의 현금 흐름은 더 나쁘다는 거죠. 뭐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채권이나 재고자산은 회사가 이게 회계상의 숫자보다도 현금 흐름이 더 나쁘다 하는 걸 말하게 되죠. 이게 늘어나는 거는. 근데 매입 채무 이게 외상이죠. 외상. 뭔가 외상으로 뭔가를 갖고 왔다는 거죠. 회사가 원재료 같은 걸 그냥 돈을 안 주고 조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 있잖아요. 뭐 회사가 뭐 물건을 납품하기로 하고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로 하고 먼저 받는 돈입니다. 선수금. 그러니까 매입 채무나 아니면 회사가 먼저 받는 선수금 같은 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회사가 이 영업에서 창출한 현금 흐름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에비타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그냥 삼각비를 더한 거고 영업에서 창출한 현금 흐름은 이것뿐만 아니라 회사의 매출 채권 증감, 재고자산 증감, 매입 채무, 그 외상 채무의 증감, 또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증감 이런 거를 다 반영해가지고 산출해내는 숫자가 이게 영업에서 창출한 현금 흐름이니까 어떤 회사가 자, 매출 채권이 항상 일정해. 매출 채권 잔액이 항상 일정해. 재고자산 잔액도 항상 일정해. 매입 채무도 일정해. 선수금도 일정해. 그러면 이 에비타나 영업에서 창출한 현금 흐름이나 숫자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런데 영업 이 매출 채권이 출렁출렁 하는 거야. 뭐 어떨 때는 엄청나게 늘었다가 줄었다 그러고 뭐 선수금도 많이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 이런 그 자산이나 채무가 출렁출렁하게 되면 에비타하고 영업에서 창출한 현금 흐름에 숫자 차이가 많이 나요. 에비타보다도 영업 창출 현금 흐름이 훨씬 작을 수도 있고 또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 겁니다. 23년도에는 훨씬 많았어요. 에비타가 6천억대인데 영업에서 창출한 현금 흐름이 1조 5,900억 원이니까 이게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회사가 현금 흐름이 좋다 좋았던 거예요. 근데 24년도에 가가지고는 에비타가 1조 6천억인데 실제 영업에서 창출한 현금 흐름은 그보다는 좀 작단 말이에요. 1조 3,900억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2천 몇백억 차이가 난 거죠.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 영업에서 창출한 현금 흐름은 뭐 매출 채권이다, 재고자산이다, 매입 채무, 선수금 이것의 변동을 다 반영한 캐시플로우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년, 26년 지금 예상치로 에비타가 2조 이상 될 거다 연도별로. 자, 이거는 회사에서도 그럴 걸로 보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 에비타는 2조 이상 창출될 걸로 보는데 그러면 실제로 영업에서 창출한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조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출 채권이나 재고자산, 매입 채무, 선수금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한화가 수주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선수금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반면에 또 어떤 방산 그 무기 제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회계적으로는 막 매출로 인식을 하고 뭐 매출 채권으로 이렇게 잡는 것들이 늘어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재고자산도 늘어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에비타는 2조 이상이지만 영업에서 창출한 현금 흐름은 되게 출렁거릴 거란 말이에요. 이 2조보다도 훨씬 작을 수도 있고 또 2조보다도 훨씬 많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25년도에 만약에 에비타보다 훨씬 작았다 그러면 26년도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한화가 만약에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자꾸 에비타를 가지고 2조 이상이 되니까 그거 가지고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에비타가 아니라 매출 채권 재고자산 또 매입 채무 뭐 선수금 이런 게 너무 출렁거리기 때문에 그 에비타 숫자가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금을 조달을 할 수밖에 없다. 벌어서 한 걸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차입과 증자 중에서 고민을 해봤는데 차입은 부채 비율을 높이니까 수주하는데 너무 애로가 있으니까 증자를 선택했다.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맞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투자자들한테. 그래야지 투자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맨날 그냥 에비타 가지고 에비타가 그렇게 좋게 예상이 되는데 왜 증자를 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저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한화의 방산 세계화를 더 공감하고 지지하고 더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거죠. 한화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손재일 사장이 주총에서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는 사장이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아마 한화 에어로에서 기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24년도 부채 비율이 연결 기준으로 281%인데 이걸 만약에 앞으로 대출로 투자금을 마련한다면 부채 비율이 313%까지 오른다는 거야. 근데 유증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부채 비율이 훨씬 떨어지게 된다는 거지. 213%. 오케이. 이 숫자는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연결 기준이 아니고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더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별도 기준으로 지금 부채 비율이 393%인데 이거 투자금을 차입으로 해결하면 이게 495%까지 오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르죠. 근데 유증을 하게 되면 194%까지 이제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확 떨어져 버리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맞다고 보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회사가 증자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부채 비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증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설명을 가만히 듣다 보면 이거 증자를 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채 비율을 크게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증자를 선택했구나. 그래서 부채 비율을 어마어마하게 낮춰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 경쟁을 할 때 뭐 독일의 라인메탈이라든지 다른 그 해외 방산 기업들하고 수주 경쟁을 할 때 우리 발주처에 이 자식은 아니고 이 사람아 우리가 이렇게 부채 비율이 좋다네. 그러면 다른 라인메탈이나 이런 데들에 비해서 한화 에어로는 부채 비율이 되게 좋네 해서 우리는 한화 에어로를 선택하게 한다. 이런 효과를 노리고 우리가 부채 비율을 좀 많이 떨어뜨려서 수주 경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증자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수주가 많이 되면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설명도 없고 자꾸 차입하고 증자를 놓고 검토를 했대. 근데 차입하면 부채 비율이 오르니까 증자를 할 수밖에 없었대. 근데 시장에서는 차입할 필요도 없고 지가 벌어서 하면 되는데 왜 증자를 하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차입을 하게 되면 뭐 부채 비율이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빈트가 안 맞는 거예요. 빈트가. 그래서 이게 한화가 뭔가 설명하고 싶은 요소가 있는데 설명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뭘 궁금해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건지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한화 에어로에서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언론의 기사로 나온 것 같은데 차입을 하면 이자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욕바가지예요. 자, 차입을 하게 되면 이자 비용이 나오는데 유상증자를 하면 그런 게 없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불가피하다. 그러면 유상증자 대금은 누가 돼요? 주주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에어로에 모여 쌓인 그 한화도 되기도 하지만 많은 돈을 주주들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주 돈은 공짜라는 이야기예요. 차입을 하게 되면 금융 차입을 하게 되면 이자를 내야 되지만 주주들 호주머니에서 돈 빼오면 그거는 이자도 안 내도 되고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공짜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그 언론에다가 되고 이거는 주주 자본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고 회사에 투자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배당에 대한 기대도 있는 거고 물론 캐피탈 게인에 대한 기대도 있죠.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벌게 되는 기대 아니면 또 회사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배당을 많이 줄 것이라는 그런 주주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차입을 하게 되면 회사가 이자가 뭐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주도는 공짜다. 주주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설명을 해도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바보 같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한번 볼게요. 지금 한화에너지라는 회사가 IPO를 하고 있죠. 지금 IPO를 추진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 한화에너지 지분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한화그룹 김승년 회장 아들 삼형제가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요 한화에너지는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주한화 지분을 22.15%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삼형제가 100% 지배하는 한화에너지가 그룹의 지주사격인 주한화 지분을 22%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한화에너지가 지금 IPO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주한화 그룹의 지주사격인 주한화 지분은 이 아들 삼형제가 직접 갖고 있기도 해요. 한 9% 정도. 그리고 김승년 회장이 또 22%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구조에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한화에너지를 IPO를 해서 상장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한화에너지하고 여기 주한화를 합병할 걸로 생각합니다. 승계를 위해서. 승계를 위해서. 자, 이 주한화가 한화에너지를 흡수 합병을 하게 되면 주한화가 신주를 발행을 해서 이 아들 삼형제한테 신주를 이렇게 주고 줘야 되겠죠, 그죠? 줘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아들 삼형제한테 승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거를 합병을 할 때, 두 회사를 합병할 때 어느 곳의 주가가 높은 게 승계에 유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주한화보다는 이 한화에너지의 그 지분이 주가가 높은 게 그 승계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밖에서 볼 때 한화그룹 내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한화그룹 차원에서 승계를 위해서는 지금 한화에너지 IPO를 해서 상장회사를 만들고 이 주한화의 주가는 이렇게 좀 눌러야 되는구나. 그러면 주한화의 주가를 누르는 방법은 주한화가 에어로스페이스 지분을 34%를 갖고 있으니까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를 계속해서 주가에 부담을 주고 주가를 살짝 눌러놓으면 주한화도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낮아질 거고, 그러면 나중에 한화에너지하고 여기 주한화가 합병할 때 한화에너지가 합병 비율에서 유리하게 될 거고, 그것은 아들 삼형제의 승계에 유리하게 되네. 한화가 이런 걸 생각하는가? 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그룹에서 실제로 이 생각을 하고 있건 하고 있지 않든 간에 시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유상증자라고 하는 게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한화에너지의 IPO 목적이 이 주한화의 그 합병에 있다고 보지를 않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만 저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 다음 영상에서 기회가 되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그때 궁금증을 가지고 보시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볼 때는 이 한화에너지의 지금의 IPO 목적은 뭐 한화의 그 합병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를 누름으로 인해서 한화 주가까지 누르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생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그 오해이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좀 한화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하고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 말씀드리면서 지금 아마 고려아연 가처분 결과가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마치고 바로 가서 고려아연 가처분 판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